숙제 가지고 왔어요. 숙제. 그 숙제 좋아하시죠, 다들? 숙제 확인은 안 할 테니까 1교시 마치고 나눠드릴게요. 숙제 마치고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마치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앞에 지난주 수요일에 저기 울산 저기 다녀왔는데요. 수계식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원래 우리 율감 스님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거기를 전개사 제가 했었는데 그 스님이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전개사를 했는데 잘 됐습니다. 어쨌든 목소리 좋았다고 칭찬 들었어요. 제가 참 이런 목소리 별로 안 좋아. 제가요 뭔가 좀 실전에 좀 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발성이 바뀌려고 하는 거를 억지로 잡고 잘 맞췄어요. 끝나고 나서 그리고 또 거기 저희 같이 간 스님이 법문하시고 저는 그런 행사 있으면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면서 행사 거의 예? 취향? 무슨 이야기죠? 근거 있는 이야기냐고. 그 얘기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거 있습니다. 출처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있는 모습 때문에 계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고 목소리도 그날 좀 좋았고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일단 목소리가 따라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면서도 목소리 이렇게 무슨 동굴 소리 이런 거 말고 그냥 맑게 들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안하게 들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았다고 하니까 잘 됐지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요. 이제 거기 스님이 저녁을 사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맛집 리스트를 보내드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스님이 다른 제3의 식당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여기 어떠냐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웬만하면 제가 못 먹을 곳인 것 같아요. 상권 운영 방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블로그 검색했을 때. 근데 그날은 밥 먹으러 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혹시나 그 가게가 건물주가 취미로 운영하는 곳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률상 한 90%는 제가 못 먹을 집인데 가능성이 영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알겠다 그러고 갔어요. 가서 입구부터 힘들더라고요. 디퓨저 같은 거 있잖아요. 인공 향수 그걸 이렇게 쫙 뿌려놔가지고 머리가 막 어지럽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음식 시켜서 식전빵부터 파스타 식전빵부터 못 먹겠더라고요. 혀가 막 아파요. 그래서 식전빵 끝났고 그래서 조금 부스러기 조금 먹고 이제 냅두고 그 다음에 샐러드 야채 이렇게 한 거 뭐라죠? 샐러드 그거 또 조금 찍어 먹어봤는데 그것도 못 먹겠어요. 나중에 파스타 좀 그런 데 가면 최대한 기본적인 거 가능하면 안 들어간 거 하거든요. 재료가 될 수 있으면 덜 들어간 거. 그래서 거기 바질 파스타인가 하여튼 시켰는데 못 먹겠어요. 그것도 혀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대로 남겼지요. 그대로. 그 진짜 소스만 딱 찍어 먹고 다 그대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그렇잖아요. 이제 곧 행사해야 되는데 저녁을 안 먹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먹으면은 망한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입만 대는 것도 지금 너무 안 좋은데 빨리 나가고 싶고 여기서. 그 음식 나오기 전까지 화장실에 가서 좀 시간 보내다가 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식사를 끝나고 돌아오는 게 제 같이 그 도반 스님이 편의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거는 그냥 그 여유 있을 때 먹고 지금은 행사 때문에 안 된다. 무조건 마이너스다. 그 유지방 그런 것 때문에 그 하잖아요. 그래서 절에 왔는데 수박이 있더라고요. 그 수박을 몇 개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배가 고파서 먹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먹었던 그 조금씩 먹었던 식당에서 그걸 희석시키려고 수박을 먹은 거거든요. 배는 전혀 안 고프고 그 수박 희석시키려고 이제 수박을 먹고 들어갔으니까 목소리가 아마 괜찮았겠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뭐 어정쩡하게 먹었으면 목소리가 안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 힘이 없진 않았지만 어쨌든 힘이 없는 가운데 목소리를 잘 내려고 했으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누구하고 이제 식당을 잘 같이 안 가는데 제가 가는 데만 가든가. 근데 이제 잘 못 먹으면 옆에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또 막 괜히 막 미안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요. 저는 이제 뭐 못 먹으면 그만이고 우리 이런 것들이요. 308쪽을 보시면 그 34 즐거운 느낌에 닿을 때 만일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괴로운 느낌 이어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308쪽 중간쯤에 괴로운 느낌에 닿을 때 만일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강란하지 않으면 그에게 적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는다. 뭐 맛집 탐방 계속 다니고 이제 많이 적응이 돼서 크게 별 생각이 없는데요. 과거 같았으면 저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아니 제가 보낸 리스트가 있는데 기껏 리스트를 보내놨더만 그거를 무시하고 제3의 그거를 제시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약간 적의가 잠재하지 않고 그냥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 상심하고 근심은 좀 됐죠. 저희가 못 먹을 텐데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근심은 했지만 그렇게 슬퍼하진 않았고 울부짖고 강난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저는 담담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느낌과 과부 이런 것들 그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느낌, 과부 이런 것은요 그냥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중립이다. 이제 이걸 아니까 그 중립이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괴로운 느낌이요 나쁜 것이다 해버리면 괴로울 거예요. 그 울부짖고 강난할 수 있죠.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왜 일로 왔냐.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또 한 번 또 보여줄 필요도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안 먹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못 먹는 거다. 그런 거. 그리고요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맛에 대해서 탐착하는 거 아니냐. 이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커피, 차 뭐 다 탐착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다 경전적인 근거를 들어서 방어를 해요. 247쪽을 보시면요. 그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나오는데 14번 보면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수용한다.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물론 뭐 약간 즐기기 위한 마음도 있지만 전적으로 즐기는 건 아닙니다.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치장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도 아니고,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잔인함을 쉬고 청정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몸을 지탱한다는 측면이 좀 크지요. 그때 울산에서 먹었던 그런 파스타는 한 3일 정도 굶어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배고프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3일 정도 굶으면 제 생각에 아마 소화가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굳이 플러스인 상태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그런 음식이었다. 그리고 또 난 오래된 느낌을 물리치고 새로운 느낌을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느낌들은 언제나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느낌이요, 도움이 되는 느낌이 아니면 굳이 일으킬 필요가 없지요. 248쪽 16번을 보면요, 그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병구안을 위한 약품을 수용하나니 오직 일어난 고통스러운 느낌들을 물리치고 병 없음을 최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저는 그 파스타 먹었을 때 이제 혀가 굉장히 아파왔단 말이에요. 심하게. 그래서 고통스러운 느낌이 생기면 약이 아니라 병을 주는 거잖아요. 과거에는요, 약이 그냥 음식이었거든요. 버터, 우유, 무슨 기름, 생선 기름, 동물 기름, 식물 기름, 그런 것들이 다 약이었어요. 꿀, 이런 것들이 약이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 수박을 약으로 먹은 거죠. 몸 상태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고통스러운 혀 고통스러운 느낌을 물리치기 위해서 수박을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약이 음식입니다. 약이 특별히 무슨 알약 그런 것만이 약이 아니에요. 처방 받는 거 말고 일상생활에 먹는 게 다 음식과 약이 거의 경계선이 애매합니다. 아무튼 그런 고통스러운 느낌을 물리치기 위해서 찾았다. 물론 뭐 즐기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맛집 가면서 즐기는 마음 있죠. 근데 이런 측면, 우리 경전에 나오는 측면들을 완전 무시하고 그냥 뭐 기분 전환하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또 실전에 이제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곧 수능 11월입니까? 수능 있잖아요. 여기 또 수험생 부모님들도 여러 계시고, 저 수능 때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대박이 났거든요. 수능 이제 전날 수능을 앞두고 예비 학교 한번 가보잖아요. 무슨 모여서 수능 응시표 나눠주나? 그거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잘 익은 바나나를 팔더라고요. 저는 이게 노란 거 말고 약간 까만 점 있는 잘 익은 거, 푹 익은 거 좋아하는데, 그게 있어서 친구하고 그거 바나나 사 먹고, 바나나 보통 안 먹잖아요. 미끄러진다고. 근데 그런 게 어딨어요. 먹지요. 뭐 미끄러져. 그래서 그거 먹고, 그리고 또 유산균 요플레 같은 거 있죠. 그거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안 맞아서 안 먹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러 갔는데 학교 시험장 가는 중간에 보니까 시계를 안 갖고 간 거예요. 분명히 챙겨놨는데 아침에. 저도 시계를 안 갖고 가고 제 친구 한 명도 시계를 안 갖고 갔어요. 그래서 딱 2명만 안 갖고 갔는데 학교 입구에 선생님이 나와 계셨거든요. 한 분씩 계셨는데 그 선생님한테 시계를 하나 얻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친구하고 그럼 그거 하나 누가 갖고 갈 거냐, 둘 다 그냥 없이 하자 그랬더라고요. 알겠다. 둘 다 시계 없이 들어갔어요. 시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항상 모의고사 칠 때 이제 자기 패턴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주로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시간을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번 안 읽고 그냥 막 찍으면서 짝짝짝짝 갔어요.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안에는 시계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 영역 항상 모자라던 그건데 한 30분인가 3, 40분 일찍 끝났어요. 와, 그 1교시 딱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애가 저한테 와서 뭐라 하냐, 그 답안지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공부 엄청 잘하는 줄 알고 다 풀고 이렇게 막 멀뚱멀뚱하고 있으니까 그 보통은 시험지에다 체크해놓고 마지막에 OMR 카드인가 하잖아요. 근데 그럴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냥 끝났으면 바로 OMR 카드 체크하고 뭐 다시 또 돌아보다가 진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뭐 손 들고 OMR 카드 자체를 바꾸든가, 어쨌든 시간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 친구,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시험이 쉬워서 빨리 끝낸 게 아니고 시계를 안 갖고 와서 그냥 다 찍었다. 그러니까 그 애가 뭐냐면 자기 시계 줄 테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는 진짜 그냥 공부 안 한 애죠. 그래서 그거 괜찮다고, 이거 그냥 옆으로 이렇게 조금 뺄 테니까 알아서 보라고. 근데 거의 못 보거든요. 어차피 그거 시험지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배열이. 그래서 어차피, 예? 그쵸, A, B 있어서 어차피 못 보거든요. 근데 뭐 자세히 보면 무슨 문제 뭐 답안 뭐 몇 번 해서 하면 자세히 보면 찾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옆에 이렇게 좀 뺄 테니까 알아서 보라 그러고, 체크 조금 더 크게 해주고, 좀 더 잘 보이게 체크 크게 좀 해주고. 근데 어차피 뭐 제가 맞는 것도 아닌데 따라해봤자 같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 끝냈어요. 끝내고 이제 이제 끝나고 PC방 가서 친구들이 좀 모여가지고 PC방에서 가채점 하잖아요. 채점하는데 먼저 채점한 애들 막 채점하는 중간에도 탄식 한숨이 나오면서 막 한숨 푹푹 쉬면서 망했다 막 그러면서, 먼저 매긴 애가 자기 점수를 부르는데 그 친구가 나올 수 없는 점수예요. 모의고사 치면 항상 대충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망했어요. 장난치나 그랬는데 저는 점수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A형 있고 B형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잘못 체크한 줄 알고 다시 A로 해보고 B로도 해보고, 근데 B는 확실히 아니에요. 또 시험지 봐도 A가 맞고. 그래서 전 채점 한 번 더 했죠. 뭐 이상하다. 근데 옆에서 이제 다른 애들 딱딱딱딱 점수 부르는데 다들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저는 점수가 더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남들은 15점, 20점 떨어질 때 저는 15점, 20점이 올라버렸어요. 진짜 수능 대박 제대로 난 거죠. 찍은 게 엄청 잘 맞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답지 보니까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요. 영어 제가 해석한 거하고 답안지 해석이 달라요. 근데 답은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감이 얼마나 좋았냐면 수학 주관식도 찍어서 맞출 정도로 감이 좋았어요. 근데 수학을 미뤄 써가지고 한 4개인가 틀렸어요. 답안지 미뤄 써가지고. 그거 제대로 썼으면 한 2개 더 맞췄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그날 무슨 아주 감이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모의고사는 점수가 안 나왔거든요. 내신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각성을 해서 내신은 끌어올렸는데, 그것도 끌어올린 것도요. 항상 이제 바닥을 기다가, 완전 바닥은 아닙니다. 약간 중간쯤 기다가 일단 잘하는 애들은 다 이과 갔으니까 문과는 거의 이제 편차가 좀 컸는데, 어쨌든 거기서 중간은 하다가 2학년 2학기 할 때쯤에 조금 시험을 잘 친 적이 있었어요. 조금 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컨닝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하면서 좋은 표정으로. 그래서 그 말 듣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전략도 좀 짜고.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내신은 착착착착 끌어올렸어요. 계속 등수를. 그래서 주변에서 또 계속 막 칭찬해주고 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끌어올렸는데 모의고사는 안 되더라고요. 기초가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 전략을 짰어요. 수원 어려운 거 포기할 거 포기하고 수원 기본적인 거 맞추고 공통수학도 기본적인 거 맞추고 좀 어려운 거 틀리고 하면 저희 때 80점 만점이었는데요. 60점 간당간당하게 어떻게 되겠더라고요. 좀 잘 나오면 65점까지도. 전략 저희 그때 공통수학하고 그게 7대3인가 8대인가 비율이 있었거든요. 그걸 비율로 따져서 이렇게 점수를 해봤을 때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전략을 이렇게 쭉 짜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바짝 했는데 근데 시계를 안 갖고 가면서 그게 다 헛게 되고 그 해에 언어가 되게 어려웠는데 언어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완전 심하게.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학교에서 저를 수능 때만 되면 제 이야기 했다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런 수능 대박이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왜 보통 딱 쳐서 어려우면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고요. 그렇거든요. 이거는 약간 중위권, 중상위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상위권은 그냥 실수 안 해야 되고 거기는 그 세계는 완전 다른 세계더라고요. 제가 봐도 말고 약간 밑에. 그러니까 찍는 거에 따라서 등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등수는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찍는 것도 영 답이 아닌 건 제끼고 제가 또 보니까요. 저 문제 푸는 요령으로 이렇게 많이 맞췄는데 그 점수 안 나오는 친구들은요 찍을 때 5개 중에 오지 선다면 5개 중에 하나를 찍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히 아닌 건 제끼고 찍어요. 그럼 3개 중에 하나를 찍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물론 제가 제꼈는데 그게 정답일 경우는 있지만 근데 확률상 그거 제가 제끼는 게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확률을 높여가면서 찍었기 때문에 그런 더 점수가 나왔죠. 그래서 모의고사 때도 못 받아본 점수가 수능 때 나왔어요. 모의고사는 점수 쉬울 때 잘 나오고 어려울 때 안 나오잖아요. 근데 기초가 없으니까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모의고사 때도 쉬워도. 남들은 뭐 20점, 30점씩 널뛰기 하는데 저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수능 때 이제 모의고사 때도 못 받아본 점수가 나오고 남들 떨어질 때 저는 올랐으니까 한 3, 40점 이득 받잖아요. 그래서 상향 지원해서 잘 됐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들 뭐 주변에 수험생 하고 있으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한 명 같이 시계를 안 갖고 간 그 친구는 재수했어요. 재수해서 자기 가고 싶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거의 시험 잘 쳤어요. 재수해서 성적이 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데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 실전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 여러분 저한테 저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수능 대박 나서 어느 학교 갔냐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궁금하죠? 해인사 승가대학 갔어요. 수능 대박 나서 해인사 승가대학으로 갔습니다. 네, 해인사 승가대학. 그렇습니다. 예? 상관이 있어요. 해인사 승가대학 아무나 못 들어가요. 수능 대박 나야 들어갈 수 있어요. 더 대박 났으면 여기 범어사 승가대학 왔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대박 나서 해인사 승가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또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수업을 봅시다. 책 좀 봅시다. 책. 저 자랑해도 기분 좋지요? 예. 이 분위기 아주 좋아요. 자랑해도 되고. 자, 311조 라훌라의 길, 불자의 길입니다. 이 처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제가 하나만 좀 읽을게요. 해설.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의 아들, 즉 불자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사부 대중으로 구성된 제자들도 불자, 즉 부처님의 아들 혹은 부처님의 딸이라 부른다. 딸이라 부른다. 네,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딸이라 부른다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들 혹은 부처님의 딸이라 부른다. 남녀 평등 이런 사람입니다.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죠? 밑에 단어 넘어갑시다. 우리는 불자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불자다. 불자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아들, 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역사적으로 부처님의 아들은 라울라 존자다. 그러므로 불자, 즉 부처님의 자녀인 우리도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 존자에게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면 될 것이다. 특히 라울라 존자는 출가하였기에 편집자를 비롯한 출가 제자인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은 라울라 존자에 대한 세존의 가르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예. 라울라 존자는 7살에 출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7살에 출가해서 18세 뒤에, 그러니까 10년 이상 지내다가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설법도 계속 듣고 했을 텐데, 그런 어린 나이 때 출가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 물론 특히 요즘 시대에는 확률상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부처님 당시에는 7살에 깨달아서 대중 원주 같은 소임, 대중 물품 나누고 자리 배정하고 이런 소임 받던 스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스님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처님의 아들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라울라 존자. 그 굉장히 소중한 존재.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아낄 거 아닙니까? 우리 세속적인 어떤 식으로 아끼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요, 함께 잠을 자지, 한 곳에서 잠을 자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라울라를 내쫓아요, 방에서. 내쫓는다? 아니, 방에서 같이 자면 안 되니까, 비구 스님들하고. 그래서 라울라 존자가 화장실 가서 자나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부처님께서 보세요. 보시고 사미하고도 잠을 자도 된다. 그런 계율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계율에서는 철저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더 사람들이 더 눈여겨보고 할 거잖아요. 그런 라울라 존자에게 어떤 가르침을 설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313조 으뜸품. 비구들이여, 배우기를 좋아하는 나의 비구 제자들 가운데 라울라가 으뜸이다. 라울라 존자는 밀행제일이었잖아요. 드러내지 않고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요. 본인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바리 존자도 지게제일이잖아요. 출가할 때 이발사인데 자신이 이발을 해드렸던 그 왕족들이 우바리 존자를 먼저 출가시키잖아요. 먼저 머리 깎아야 선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만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심하기 위해서 우바리 존자를 먼저 출가시켜 주십시오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출가 전에 신분이 높았던 고귀한 사람들이 하천한 사람을 더 윗자리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의시됐으면 남들도 무시하겠죠. 그래서 본인은 윗자리에 갔지만 굉장히 청빈한 삶을, 두타행을 하면서 청빈한 삶을 살고, 즉 그런 것들 자신 위치 따라서 그렇게
그 처신하는 모습들이 참 괜찮아 보입니다. 그 으뜸품은요,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출가 인연담이나 아니면은 깨달을 때의 인연담 같은 것들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 한 집안의 아들들이 착착착착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막내 아들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앞에는 못 지켰지만 막내 아들의 출가만은 막아야 된다. 7살에 결혼을 시켜요. 7살에 결혼을 시켜서 결혼식장에서 이제 저기 그 나이 120인가 할머니가 축복을 해줘요. 그 이렇게 나이 들 때까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7살 애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아름다운 신부가 저렇게 늙게 된다고 하면서 출가해버려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출가해버려요. 그리고 또 이 스님은 다른 스님인데요. 공부 열심히 하던 스님인데 목소리가 아주 좋았다고 그래요. 감미로운 목소리로는 이 스님이 최고였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 이 목소리를 듣고 너무 목소리가 좋으니까 저기 한 아리따운 여인이 다가온 거예요. 목소리 듣고 그 마치 저기 벌이 나비가 꽃향기 따라서 꽃으로 오듯이 목소리만 듣고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점점 멀리서 오니까 얼굴이 보이잖아요. 이 스님 그 아리따운 여인이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와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 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맑게 웃을 때 하얀 치아가 드러났어요. 그 치아를 보면서 부정관을 해서 깨달아요. 그 부정관 아시죠? 이 몸 그냥 시체와 같아. 그냥 부정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그걸 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트라우마 걸리잖아요. 상대방은. 자기는 예쁜 사람인데 자기를 보고 시체처럼 보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인연담들이 나오고 인연담들이 재밌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재밌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안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수능 대박 나서 해인사 승가대학 갔다 그러니까 왠지 우리 애들은 대박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박 났다가 해인사 승가대학 가면 어쩌지 막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 각자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죠? 참 단정해 보이는 스님들 보면 기분 좋지요. 여러분 자녀들 단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출가해서 단정한 스님이 된다고 생각하면 뭔가 좀 안 그랬으면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이제 완전 제3자 남이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저 출가할 때도 그랬어요. 절에 거의 이모 같은 분이 있었는데 출가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약간 모를 때 완전 남일 때 바라보는 시각과 조금 더 가족 같은 느낌으로 바라볼 때의 시각이 충분히 다를 수 있겠다. 그것도 그런데 하물며 나의 자식이면 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절에서는 그러지요. 제가자분들한테 자녀들 두세 명은 낳으라고 그래야 한 명 출가해도 덜 슬프고 그렇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읍등품은 나중에 시간이 이제 되거나 하면 좀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런 인연담 들으면 재밌죠? 네. 그런 출가한 이야기 재밌죠. 여기 으뜸품 중에 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 제자가 최고다 그런 거 말씀하시면서 비구 스님 40 몇 분인가? 그 비구니 스님 한 10분 정도? 그 제가장 청신사 청신녀도 나와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 제가 남자 신도가 최고다. 이 제가 여자 제가 신도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어떤 측면에서는 다 으뜸이 될 수가 있고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면서 쭉 봤는데요.
한 제자가 여러 가지 측면이 겹치는 것들이 또 여러 개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날 때 그 몇 가지만 꼭 다 봐야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양이 많아서 다 간추려 오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7살 그런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그 발신한다. 그래서 그 뭐 누구 출가할까봐 자녀들 출가할까봐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출가할 분들 깨달을 분들은 사고 방식 자체가 좀 많이 남다릅니다. 그 밖에 살면요 약간 또라이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고 방식이 너무 남달라서 그런 분들이 출가해서 다시 이 안에서 또 잘 사는 경우 있고 잘 못 사는 경우 있고 다 나뉘잖아요. 근데 어쨌든 출가할 만한 사람이 밖에 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살기가 뭔가 안 맞거든요. 저번에 또 저희 거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삶의 패턴과 다른 분들의 삶의 패턴이 안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 열심히 살고 하면. 그래서 별로 즐겁지도 않은데 밖에 뭐 하는 것들이 즐겁지도 않은데 다들 그걸 즐기면서 사니까 그 별로 그래요. 그리고 또 출가 안 할 사람을 억지로 출가시켜도 당연히 안 좋고 여기 들어오면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내는 게. 그래서 그래요. 저번에 불교 백스코 거 갔을 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해도 될 거예요. 그때 딸이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라면서 출가 상담하는 자리에 결혼 상담을 왔어요. 딸이 별 말을 안 해요. 엄마가 뒤에 있더니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한다면서. 그래서 일단은 요즘은 결혼 안 하는 게 대세다. 그래서 일단 딸 편 먼저 들어주고 그 결혼해도 지금 뭐 이혼이 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의무적인 결혼은 요즘 시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좋은 상대를 골라서 가야 되지. 그 딸 나이 물어보니까 30대 초반이에요. 그 딸한테도 그랬어요. 좀 있으면은 이제 시장에서 근데 값어치가 팍 떨어지는 거 알고 있지 않냐고. 자기도 안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만약 진짜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보니까 예뻤어요. 본인이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좋은 상대를 못 만나고 본인이 눈이 높아서 안 가는 거지. 다른 거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도 그건 맞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해줬냐면 기본적으로는 결혼하기를 추천한다. 왜냐면은 결혼 안 하는 거를 좋게 생각하는 이 승가 집단에 있어도 혼자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밖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 들수록 옆에서는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떨어져 지내는 게 갈수록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이야기 해주고 본인도 다 공감하고 그래서 출가할 사람은 출가해야 편하고 출가 안 할 사람은 안 해야 편하고 또 출가할 기질이 강한데 잘 못 산다 하더라도 일단 출가했다가 뭐 나갈 때 나가더라도 그게 낫지요. 이거 약간 도전과 같거든요. 출가해서 깨닫는다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된다는 게 대기권을 벗어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지금 뭐 우주선으로 나가지만 말고 그런 거 아닐 때 대기권 나갈 때 중력 그거를 버텨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정신 잃지 않고 그거를 뚫고 나가는 과정 도전을 해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도전도 안 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도전은 해야 좋겠다. 주변에 그래요. 그래서 수능 대박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출가할 사람은 출가하니까 수능 대박 그렇습니다. 으뜸품도 넘어갑니다. 이렇게 으뜸품 다양한 인연들이 있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암발라티카에서 라울라를 교계한 경인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외동아들인 라울라 존자는 7세 무렵에 출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라울라는 산위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를 가르치신 여러 경들이 전승되어 오는데 그 가운데서 최초의 경은 아마 본경일 것이다. 주석서에 의하면 본경이 설해질 때 라울라 존자는 7살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7세 무렵에 출가해서 처음 들은 것이 이 경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들도 이 경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가가 아니더라도 제가자로 살더라도 이것은 불교 수행의 시작점이거든요. 맨 처음 가르쳤으니까 이것이 기본이고요. 자녀 교육할 때도 제가 볼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똑같이 하진 않더라도 이걸 응용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자녀 교육도 너무 안 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막 키우고 내 자녀들에게 너무 오냐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경전에서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한 세존의 자상하신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한 세존의 자상하신 가르침이 어디 부모의 자식 교육에만 해당되겠는가? 이 가르침은 세존께서 인멸하신 후 150여 년 뒤에 인도를 통일한 아소카 대왕에게도 큰 감명을 주어서 그의 명령으로 화에 새긴 아소카 대왕의 칙령에서도 이 경의 일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칙령은 모든 출가자들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다. 이 정도로 소중한 중요한 경전입니다. 중요하겠죠. 아소카 대왕이 150여 년 뒤에도 이거를 150여 년 더 넘은 그때에도 이것이 참 감명 깊다 해서 칙령 바위에 새겼을 정도니까 보통이 아니죠. 이 내용은 2교시 때 보도록